그러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그 웨비나의 제목은 격동기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Peace Treaty Now에서 주관하고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꽤 많은 활동들을 같이 해왔는데요. Peace Treaty Now를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재진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 또 토론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진행 발언을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있으시면 이 방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들은 녹음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중에 유튜브로 방송을 또 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챗룸을 이용해서 질문을 저에게 텍스트로 보내주시고 만약에 전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 서혁교 씨한테 텍스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나중에 모아서 같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 소개, 지금 단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름 뭐죠? 저희 이름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 동포 연대라고 해서 Peace Treaty Now가 모였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해외 동포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저희들이 그 남북 북미 공동성명에서 밝힌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실현 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해외 동포들이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정착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가, 또 해나갈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들의 목소리와 실천을 표현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6주년이잖아요. 66주년 그 아미스티스 정전협정 체결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온라인 그 캠페인 공동행동을 했습니다. 이 웨비나는 그 공동행동의 전체적인 전체적이 아니라 일부분으로서 발생하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peacetreatynow.org에 가시면 어떠한 행사들을 했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서재정 교수님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할게요. 서재정 교수님은 현재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에서 정치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예전에 미국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로 지내셨고 또 크넬 대학에서도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한반도 천안함 사건들의 본질에 대한 굵직한 고발들을 해오셨고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의 역사적인 고찰, 북미 위주 간이 남북 간의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한겨레 세상 읽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셨고 또 그 아시아 퍼시픽 저널이라든가 창작가가 비평 이런 데도 여러 그 북미 관계 전문가로서 저수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고 계시고요. 또 행동하는 학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일단 저희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한 40분 정도 듣고 그 다음 나머지 한 40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토론해보는 그러한 첫 번째 웨비나 시리즈입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서재정 교수님에게 돌리고 바로 웨비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다 보이시나요? 예, 저기 네, 잘 보입니다. 예, 세상이 많이 좋아지긴 했네요. 이런 테크놀로지로 한국에 있는 지금 서울에 있는 저와 미국 각지에 계신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다니 참 감개무량합니다.
네, 또 이런 감개무량함이 있지만 오늘 아침 뉴스, 여긴 지금 아침 시간이니까 아침 뉴스고 거기는 이제 저녁이겠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북에서 또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2발 시험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일본이 이제 경제 보복을 한다 그래서 요새 뭐 서울이 난리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반도체 관련 부품들 이제 수출 제한을 한다고 그래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8월 2일이면은 이제 뭐 거의 1,100개에 달하는 부품들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규제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한국 경제에 당장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뭐 사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이렇게 한 것을 이런 조치를 취한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 이제 안보 위해 그러니까 뭐 북으로 물품이 들어가서 무기 개발이 전용이 됐다 하고 지금 증거 없이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 징용공 문제나 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계속 이제 사죄와 배상을 요구를 하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반발의 차원에서 어, 새로운 역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본은 이미 사죄도 했고 또 보상도 했지만 어, 한국은 일본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런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그 역사 문제를 두고 일본이 계속 수세였는데 이제 그 공세를 취하는 그런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그 같이 활동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격동기 한반도 평화를 향한 북미 동포들의 과제 이렇게 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이래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만은 제 발표는 한 40분 정도 동안 좀 이 한반도의 그 핵 위기와 전쟁 상태에 대한 백그라운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화를 향한 북미 동포들의 과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저희 역할은 평화를 향해서 고민을 하고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자료를 제공해서 그 좀 더 풍부한 내용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슬라이드는 한 60장이 넘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3, 40분의 축약을 하도록 하고 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건너뛰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 그러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듣는 것이 이제 북핵 위기,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도발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북의 그 핵 무기 개발 현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핵 위기의 보다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보이는 미국 핵 우산의 역사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그 실체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강의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역사를 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한반도에서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이 계속 군비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전쟁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비 경쟁의 일환으로 핵 위기가 불거진 것이다. 따라서 핵 위기를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뭐 이런 그 주제의 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북핵 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 구체 더 이상 뭐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일단 여기서 이 동그라미로 된 부분을 보시면은 북한의 핵 활동이 좀 집중된 기간이 있습니다. 89년에서 94년, 또 2003년에서 2006년, 2009년에서 2010년 요 세 시기에 이제 북의 그 핵 활동이 집중이 됐고 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92년부터 2003년 2006년에서부터 2009년까지는 별 활동이 없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면을 다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에서 북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영변 핵시설을 통째로 폐기하겠다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제안을 굉장히 폄하를 했죠 당시에. 그래서 영변 핵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뭐 플러스 알파다 하면서 다른 비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뭐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변 핵단지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여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핵발전소가 있고요. 그 핵발전소에 그 필요한 연료를 공급할 연료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에서 이 연료를 태우고 난 후 그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이 완결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라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우라늄 농축 시설도 역시 이 영변 핵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이 모두 다 이 영변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뭐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이제 요것은 핵 연료 공장이었는데 이것을 2010년경에 우라늄 농축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농축 시설을 2배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지붕이 칠해져 있는 요 건물에서 우라늄을 농축해서 그 우라늄 농축 핵무기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핵실험을 했고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는데 이제 2016년과 17년 사이의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진도 5.3에서 6.3으로 뛴 거죠. 그래서 뭐 1, 5에서 6으로 커졌다.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이제 진도를 측정하는 함수는 그 로그 함수입니다. 여기 고등학교 때 수학 배우신 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이 5에서 6으로 뛰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0배 그 폭발력이 10배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요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가 그 회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2017년에 북이 실시한 핵무기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은 이것이 수소탄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탄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개발을 해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미국까지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언론, 특히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북한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생산을 하고 있고 따라서 북의 핵무기 생산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봉쇄 또는 제재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북핵 위기가 아니라 한반도 핵 위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북핵 위기가 2000년도부터 21세기에 불거지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핵 위기를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핵 위기가 1950년 11월 30일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제가 너무 빨리 슬라이드가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네, 미국이 소위 말해서 핵우산을 전개하면서 한반도의 핵 위기가 1950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것이 두 차례 정도 중요한 전기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1950년 11월 30일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부터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죠. 이날 트루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1950년 11월 30일이니까 한국전쟁 기간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한국에서의 군사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럼 그것이 원자탄을 포함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를 포함합니다. 원자탄도 포함하고 있다는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원자탄을 사용하겠다는 적극적인 고려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니까 대통령이 원자탄 사용을 적극적으로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비밀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석상에서 한반도에 원자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을 한 것이고요. 지금은 이 내용이 많이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냐면은 영국, 미국의 우방인 영국까지 놀라서 영국의 수상이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날아왔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아니 원자탄을 쓴 지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원자탄을 또 쓴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진정을 하시지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전 세계가 놀랐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11월 30일이라는 이 시점에 원자탄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을까요? 한국 전쟁사를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직전에 장전호 전투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전선이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남하했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미군과 유엔군이 북으로 진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월 말경이 되면 거의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중국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이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미군이 이 압록강 국경선 근처까지 접근을 하면 중국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계속 경고를 했는데 미군이 주저하지 않고 계속 진격을 하니까 중국군을 뭐 정확하게는 중국 인민지원대조를 파견해서 미군과 최초의 대규모 교전이 일어난 것이 장전호 전투입니다. 11월 말경에 벌어진 전투죠. 이 전투로 미군 해병 1사단이 괴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중공군에 완전히 포위가 돼서 10,000명 이상이 전투로 사망을 했고 7,000명 가까이가 그 이제 뭐 추위와 이런 날씨로 그 피해를 사상을 입는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입게 된 겁니다. 일개 전투에서 며칠 만에 1만 명의 사망자를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제2차 대전의 전승국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나서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패배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단 전체가 그 일대에 있던 미군 군단 전체가 중국군에 포위돼서 섬멸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그 내부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고 나온 결정이 이겁니다.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고 공포를 놓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서 중국군과 북한군을 억제를 시키고 그 사이에 미군을 후퇴시키자 하는 작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주고 중국군과 북한군이 멈칫하는 사이에 철수 작전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그래서 미군과 당시 이 지역에 있던 많은 한국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죠.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바로 이 시기에 이 지역에서 철수를 했느냐는 질문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 철수했던 피난민들 인터뷰를 해보면 원자탄 얘기를 다 합니다. 이 지역에 원자탄이 떨어질지 모른다. 원자탄 떨어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피난 가야 된다 해서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이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간 겁니다. 그래서 흥남 철수 작전과 이 원자탄 사용 위협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뭐 흥미로운 역사적인 사실은 이때 피난을 간 피난민들 중에 부산에 정착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정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내를 낳는데 그 사내가 커서 오늘날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에 기여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에 이 핵 위기의 비밀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한국 전쟁 당시에 이러한 핵 위협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핵 위기가 이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가지 문건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언제 작성이 된 거죠? 1953년 8월
작성된 문건인데, 그러니까 휴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죠. 8월이니까 여기에서도 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북한과 중국 만주의 그 만주를 공격할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50년에 들어가면 핵무기 투하 그 타겟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리스트를 보면은 북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풍동이 그 타겟이 하나고, 이 좌표를 여기에 이렇게 뒤로 보여주고 있고, 이 좌표에 투하될 핵무기가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이 좌표에 이 핵무기들을 투하한다 하는 계획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를 지도에 찍어보면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수풍댐이 있죠. 이 수풍댐 바로 인근인 수풍시의 수풍동에 핵무기를 투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신의주에도 핵무기를 투하할 계획이 있었고, 또 당연히 평양에도 핵무기를 투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평양에는 투하 핵무기가 굉장히 여럿이 나열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좌표를 찍어보면 평양에서도 그 도시 한복판인 여기 주체탑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체탑 바로 코앞에 핵무기를 투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이 56년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1968년 푸에블로 사건이 있을 때도 뭐 프리덤 드랍이라고 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 이 핵무기를 사용할 군사력을 배치하면서 준비를 하니까 북은 굉장한 압박감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북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비대칭 군사력, 비핵 군사력으로 이에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한반도 군사력 균형은 미국의 핵 군사력과 북의 핵 군사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또 벌써 너무 오랫동안 했죠. 이거를 뭐 계속 다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데요. 제가 이제 그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이제 1950년 11월 30일부터 시작이 됐던 미국의 핵무기 사용 계획이 계속됐고, 그것이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선제 공격적인 모습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이건 때 채택이 됐던 것이 Presidential Escalation이라는 전략인데, 이것은 이제 당시 소련이 서유럽을 공격할 경우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구체적으로 한반도에서 그 북과 소련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북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다른 이유로 북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작전이 수립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선제 타격이라는 작전 계획으로 구체화됐고, 그것이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보다 더 구체적인 작전 계획으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이제 한반도와 그 인근에 배치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뭐 그 대북 정책을 전략적 인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참고 있는 건가, 이렇게들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오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북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력 준비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그의 일환으로 한국 박근혜 정부 때 채택한 것이 소위 말해서 삼축 체계라는 무기 체계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삼축 체계가 현재 이름만 바꿔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시작해서는 미국의 핵 전략이 억제 전략이기보다는 선제 공격으로 전환됐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제 공격으로 전환이 되니까 북이 그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비핵 전력으로 미국의 핵 군사력을 억제하는 그 전략이 더 이상 먹히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 이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는 것이 핵무기 개발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북이 구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데는 미국의 군사 전략이 선제 공격, 선제 타격으로 전환되면서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던 것이 중요한 그 전략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북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군사 전략이 보다 위험한 수준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북의 대응도 보다 강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 개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선제 타격 전략이 억지 전략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과를 하고 있는데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험한 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북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우려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사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억지 정책으로 되돌아간 거고요. 뭐 국방장관이나 또 국방 전략, 핵태세 검토 보고서 이런 것들에서 미국의 전략이 예방 전쟁이나 선제 타격보다는 억지와 방어로 선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이렇게 변화한 겁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의 핵 억지력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서 북은 비대칭 억지력, 비핵 군사력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이제 1980년부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해서 부시 행정부에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선제 타격 전략으로 한미 군사 전략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북도 핵 억지력을 개발해서 대응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던 것이죠. 그것이 2016년, 2017년까지 상황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핵 억지 전략으로 되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북도 그에 상응해서 그렇다면 비핵화를 할 수도 있겠다 해서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남아있는 관건이란 관건은 미국과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한편으로 하고 북을 다른 한편으로 해서 이 양측이 다 비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상태로 내려갈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또 이 비핵 억지력도 역시 군사력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 한국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한에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군사력으로 서로 강하게 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 대결 또는 비핵 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한국 전쟁을 우리가 종식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들은 쭉 건너뛰고 그래서 이 핵 위기의 역사를 저희가 쭉 봤을 때 핵 위기의 출발점도 한국 전쟁이었고 핵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도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 위기를 끝내기 위해서도 결국은 한국 전쟁이 종식되고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그 남북이 아니라 미국, 중국, 또 북한이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저희가 또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가서명을 한 것도 여기 윌리엄 해리슨 미군 장군과 남일 장군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서명을 한 것도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던 크아크 중장인가요? 중장하고 또 김일성 중국의 팽더웨이 이 3자가 정전협정을 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고 또 한국 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재미의 교포들의 재미동포들의 역할이 기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을 평화조약의 당사자로 이끌어내는 그 힘이 미국 안에서 나와야 할 것이고요. 또 그 역할을 하는데 많은 미국 시민들과 재미동포 여러분들이 같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어서 이 한국 전쟁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그 중요한 전쟁이었고 아직까지도 중요한 전쟁입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미국 국방비 추이 이 그래프 하나만 보면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방비가 갑자기 뛰어오른 것이 3번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1차 대전입니다. 두 번째는 제2차 대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많이 기억을 하지만 미국 국방비를 통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평가를 한다면 한국 전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전쟁이었고요. 이 전쟁 기간 중에 미군이 아주 엄청난 패배도 경험을 했고 장전의 전투와 같은 그런 엄청난 패배도 경험을 했고 또 이 한국 전쟁 기간 중에 이제 NSC 체제라든가 그 국방부 국방비 증액 이런 것들이 다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냉전 체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냉전 체제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그 한국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강력한 군사 체제를 갖추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미국이 이러한 군사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미동포들이 한반도 평화 체제, 또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조약 체결 운동을 하는 것은 미국을 평화로운 국가로 만드는 그러한 운동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을 평화로운 국가로 만드는 운동은 또 세계를 평화로운 국가로 만드는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뭐 이 뒤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끝에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좀 심각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얼마 전에 러시아와 중국 그
공군 전투기들이 한반도 영공과 KDG를 이렇게 들락거리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그 공군이 합동 군사훈련을 한반도 인근에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을 일방으로 하고 한국, 일본, 미국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그러한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희가 평화조약 체결을 이뤄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이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제, 동북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냉전 체제도 막아내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을 평화국가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닌 동북아시아 평화를 만드는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 미국의 평화에 있어서 사실 핵심적인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평화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지금 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핵 위기도 자연스럽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텍스트로 보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질문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 사용에 1968년도에 핵 사용을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하고 관련되고 또 그래서 다른 전쟁 때도 미국이 핵 사용을 고려했었는가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특히 그 베트남 전쟁 때 혹시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한반도만이 아니라 뭐 핵 전략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냉전 핵 전략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뭐 전 세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유럽이 주 전장이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유럽 전장이 주요 타겟이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 있는 동북아시아가 주요 타겟이었습니다. 제가 핵무기 리스트를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사실 그 베트남이 들어있는지는 확인을 못했고 사실 그 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은 56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도 베트남은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도 베트남의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베트남 그 군사작전은 이제 반게릴라 작전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 전략 무기인 핵무기를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북아시아 선상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한국은 또 일본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의 이 구도 속에서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것이 한반도에선 만약에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평화초역 체결을 인해서 그렇게 되면 일본은 포함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이 과연 그 안전 보장이 한반도에 대한 안전 보장이 되겠는지, 그 한반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에 대해서 속에서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가지는 그 중요성, 위상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해구산, 핵억지 전략, 미국의 핵억지 전략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그 베트남과는 관계 정상화가 빨리 되었는데 북미 관계 정상화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북에서 원하는 그 안전 보장의 모델이라고 하면 리비아 모델이 아닌 베트남 모델을 원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 중국과 미국과의 이제 군사 경쟁은 지금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안보 정책 그리고 뭐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이 계속 성장해서 미국의 그 위협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중국의 성장을 막고 힘을 빼놔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공세적 신현실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에 사드 배치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렇지만은 사드가 한국에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그 사드용 레이더가 이미 2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이지스 어쇼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또 일본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적인 움직임들과 비슷한데 유럽에서 이런 미사일 방어와 군사력 증강이 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는 거라면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적 움직임들은 당연히 중국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게 왜 문제냐? 방어 체계인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일종의 군사력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중국을 칠 수 있는 핵 무력이 있고 중국도 미국을 칠 수 있는 핵 무력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칠 수 있으니까 서로 공격을 못하는 거죠. 괜히 쳤다가 자기도 맞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상호 억지, 상호 억제 상태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방어 체제를 갖추게 되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서 중국의 핵미사일들을 다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생기게 되면 중국의 핵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국이 마음대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략적인 수준에서도 진행이 되지만 미국이 이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이제 동중국해나 중국과 가까운 인근에서도 군사력을 자유롭게 그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미군을 건드리게 되면 미국은 계속 군사력 사용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까지 올려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최종 단계에서 승리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를 둔 이 경쟁이 사실 미중 간의 그 군사 경쟁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그러한 경쟁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이 되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이제 군사 동맹,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에게는 굉장히 큰 안보 위협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또 이에 대한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들을 이제 강화하고 이번에 했던 것과 같이 이제 전투기를 이제 한국 영공 인근에 파견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해구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한국이 미국의 전초에 서서 중국의 군사력을 받아내야 할 총알바지가 돼야 할 그러한 상황으로도 모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 북핵을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을 없애는 것이기도 하고 또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대한 핵 위협을 가하지 말라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지만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그 자체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까지 포함한 동북아시아 비핵제도를 만들어 비핵지대화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비핵지대화해서 이 동북아시아가 핵무기와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제도를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운동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의 건설과 맞물릴 때 좀 한반도가 안정화될 수 있지 지금과 같은 해구산 체제, 동맹 체제에는 계속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 좋습니다. 그 베트남과 관계 정상화를 비교하면 북미 관계 정상화는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그 평화협정, 베트남도 평화협정을 맺었고 또 중국과도 관계 정상화가 되었었는데 혹시 그 비교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북은 리비아 모델이 아닌 베트남 모델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있었고요. 예, 예. 저기 뭐 베트남하고 북을 비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 이 우선은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의 성격이 이제 굉장히 다르다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국방비 지출이라는 부분에서 보여드렸지만은 한국 전쟁이 미국의 군사비 또 이런 군사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한 기여를 했고 한국 전쟁의 경험이 훨씬 더 강렬하게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체제라든가 또 국방부라는 조직이 아주 그 확고하게 굳혀진 것이 한국 전쟁 기간이었고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방비가 대폭 삭감이 되고 미군도 대폭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 국방비도 증액시키고 또 군대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한국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군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베트남 전쟁은 오랜 기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쟁이 끝났고요. 또 전쟁이 이행되는 기간 중에도 미국의 펜타곤이나 국방 체제에 끼치는 영향은 한국 전쟁만큼 강하게 제도적으로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이 미국에 갖고 있는 그 중요성도 한국 전쟁에 비해서 떨어지고 아마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트남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국교 정상화까지 가는데 또 긴 시간이 있었지만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이 국교 정상화로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북미 관계에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전쟁 상태라는 겁니다. 전쟁 상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총을 내리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베트남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국교 정상화 관계로 갈 수 있었고 북미 관계는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선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전쟁을 끝내야 그 다음 단계로 뭐 국교 정상화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교류도 확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예, 평화 조약이 저는 그 핵심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준 교수님, 또 다른 질문은 지금 이번에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 영공 침략 그 군사적인 군사훈련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 한반도에 영공 침략이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일본의 경제 제재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본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어떠한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공한 것이 어떤 정치적 군사적 이유가 있는지 미국에 대한 그런 질문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연관돼서 그 지금 현재 남한과 일본의 그 분쟁 상태가 북미관이나 아니면은 남미 관계 전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한반도 북남 관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질문도 들어왔어요. 예, 예. 막 어려운 질문이 마구 쏟아지네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그 공군 합동 훈련을 한 것은 뿌리가 조금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어떤 경제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대응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요. 일본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한 것이 7월 2일인가요? 4일인가요? 7월 초였는데 군사훈련을 감행한 것이 7월 25일인가 이때이기 때문에 뭐 그 기간 안에 어떤 결정을 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아 보이고요.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인 협력과 어떤 전략적인 제휴의 수준을 계속 높여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뭐 다자적인 세계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부시 행정부 때 완전히 선제 타격 독트린을 채택하고 일방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굉장히 국제 정세가 안 좋아졌고 러시아와 중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긴장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뭐 이 필요 없는 지역에서 미군을 빼겠다. 또 뭐 나토나 일본, 한국에 대한 이제 뭐 방위비 증대 같은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뭐 줄이겠다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국방비는 여전히 늘고 있고 또 미국의 사회적인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없는 지역에서 미군은 빼겠지만 나토나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오히려 그 방위비 부담을 전가해서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 또 지도력은 더 강화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유럽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기지 구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군의 전진 배치, 그러니까 예전에 동구권이었던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데에 미국의 그 전투기들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강화가 계속 진행되고, 특히 이제 일본의 이런 미사일 방어 기지와 또 첨단 전투기 개발과 같은 부분에서 미일의 협력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제 시진핑과 푸틴의 전략적 협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푸틴과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전략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언을 이행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몽고, 제가 뭐 사진도 준비한 게 있었는데, 몽고에서 잠깐 그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찾아볼까요? 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공동 연합 군사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뭐 이런 훈련도 했고, 또 작년에는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 해군이 합동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해군이 함정을 저기 발틱해까지 파견해서 그쪽에서 또 유럽 쪽에서도 중국 해군과 러시아 해군의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 위에서 이번 그 중러 합동 공군 훈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아마도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려서 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군사력 강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서 공동의 훈련과 공동의 군사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신냉전, 제가 신냉전이라고 표현하는 신냉전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냉전 체제가 저희 한반도 평화 정착과는 어떠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남쪽과 일본과 남한과 일본과 지금 뭐 무역 제재니 경제 제재니 이래서 지금 디스퓨트이 있잖아요. 그리고 북미 관계, 남한 관계, 북남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예,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나? 예, 이런 이제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구축이 된다면 한반도 평화 체제에 아주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중국과 러시아는 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고, 미국과 일본은 이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양대 세력 간의 경쟁에 한반도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강대국 간의 경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져서 러일 전쟁, 중일 전쟁이 일어난 것과 비슷하게 이러한 신냉전 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남과 북이 그 희생양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남북의 협력과 그 평화 번영 프로세스가 더 중요한 거죠. 아마 19세기, 20세기와 지금이 다르다면 한국과 북한의 국력이 그때와 같지는 않다. 한국도 큰 국가로 성장을 했고 북도 경제적으로 지금 뭐 회복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한 이러한 군사적인 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북이 나름대로 커다란 힘을 가진 국가가 됐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시민 사회가 엄청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큼 그 성장을 한 측면도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과 달리 한국과 북이 이 성장한 힘을 근거로 해서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것만이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신냉전 흐름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만약에 신냉전이 한미일 vs 그 중러라면 왜 북은 그 중러랑 같이 거기 조인되지 않았는지,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군사 긴장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는가 하는 질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이 같이 들어가지 않은 거? 북이 중러랑 같이 군사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어떠한 의도인가, 의도적인 것인가,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과, 또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국제관계가 그러니까 한반도의 국제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평화 공존을 향해서 이런 국제 역학 속에서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각각의 정부들이, 그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뭐 군사 훈련의 성격상 그 공군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 북한군이 이 공군 훈련에 같이 할 뭐 그런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마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북은 뭐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는 또 아닙니다. 이 뭐 오랜 그 역사를 봐도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은 항상 그 가까우면서도 거리를 두고 나름대로의 이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 뭐 순망치안의 관계다 해서 이 중국과 북의 관계가 뭐 항상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문화혁명 시기에 북중 관계가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서로를 비판하고 그랬고 또 심지어는 한국전쟁 기간 중에도 북과 중국과의 관계가 절대로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북한군 총사령관이었던 김일성과 이제 그 중국 인민지원대 총사령관인 팽더회 사이에서 엄청난 긴장과 갈등이 있었고요. 사실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북도 좀 이 동북아시아 냉전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제적으로는 이제 무역의 뭐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북의 입장으로서는 결코 그 반가운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은 이 두 나라와 동맹국과 적당히 협력을 하면서 또 적당히 거리를 두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리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런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미국과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계속 열어두고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북은 이 중러 전략 협력에 자신이 말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피하고 싶은 것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기의 전략적인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약 10분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떻게 이 질문들을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마무리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만약 있거나 아니면은 해외 동포로서 아까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행동 전략들이나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활동들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 PTM 방에서 피스트리 나우 방에서 또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자주적으로 이 위험한 신냉전 체제 속에서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또 평화 협정을 얻어내고 만들어내고 패권 게임에 희생되기보다는 무엇을 과연 남북이 주체적으로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는가,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과 남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가 힘이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권이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기를 강력하게 바랐는데도 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유엔사가 갑자기 부활하려고 하는 것도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예, 이제 평화 조약, Peace Treaty Now라고 그 네트워크를 만드신 것처럼 아마 그게 그 핵심적인 사안을 아주 잘 잡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미국 안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시작이 됐는데 70년이 넘도록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체결해야 된다는 당을 제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도적인 측면의 그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뭐 재미동포들도 이산 가족이 있고 또 한국에 많은 이산 가족이 있고 전쟁 때문에 서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 전쟁을 끝내서 이러한 인도적인 이슈를 좀 더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북한에는 아직도 많은 그 미군 유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 유해를 발굴해서 가족의 품에 돌려주는 이러한 인도적인 사업도 전쟁의 종식과 함께 보다 진전될 수 있다는 인도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마도 이제 북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서 이제 병진 정책이 아니라 경제 우선 정책으로 돌아섰다. 경제 개발에 우선적인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에는 뜻이 없고 빨리 이 핵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경제 개방을 하고 경제 지원을 받아서 경제 성장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번 기회를 잘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부분이 있고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그 전략이 전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북한의 전략적인 포지셔닝에 대해서도 미국 사람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북은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국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 또 전략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전략적인 협력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은 전략적인 입장에서 봐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 이미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그 김영순을 통해서 미국의 고위 관료들에게 전한 적이 있죠. 또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도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봐서도 북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그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활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정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뭐 포기하겠다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평화 체제의 구축과 함께 포기하겠다는 것이지만 북이 평화 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좀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고 또 동북아시아 전략 상황에 대한 분석의 산물이다 하는 것을 미국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천재일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인 이익에도 맞는다. 이런 설득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그 아까 잠깐 진행적으로 아까 잠깐 렉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 입장이 두 번째가 인도적 입장이었고 세 번째가 북의 입장들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가 70년 전쟁 지금 70년째 계속되는 전쟁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이 잠깐 잘렸었거든요. 네. 그게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만 짧게 설명해 주시면. 그거는 뭐 그냥 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70년이나 전쟁을 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전쟁 상태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그 미군을 주둔시키고 전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뭐 미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고 또 한국민의 그 바라는 바도 아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 전쟁이 70년이 칠순이 다 돼가고 있다 하는 이 현실을 주지시키고 미국이 이 전쟁의 당사자라는 것을 많이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제가 언뮤트 했어요. 이제 이때까지 긴 시간 1시간 반 동안이었는데 1시간 반 동안 오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또 손혜정 교수님도 저희들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이제는 토론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PTN 웨비나 앞으로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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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네. Thank 네. you so much. Yeah.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갑니다.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 leave. I left. Leave meeting. I did. It doesn't work.